엄마 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스터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 병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소영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또 굉장히 스페셜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바로 차승민 선생님이십니다. 현재는 이제 아몬드 정신건강의학과 네네네. 원장님이신데 그 이전의 경력이 국립법무부 병원 소속 치료감호소의 정신과 의사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범죄 가해자들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을 오랜 기간 만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감명 깊게 읽었던 책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차승민이라고 하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국립법무병원, 지금 뭐 치료감호소 이렇게 얘기하는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한 적이 있었고, 이제 그 병원은 우리나라에서 한 군데밖에 없는 곳이고, 정신질환자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제 치료도 받아야 되고, 이제 교도소처럼 이 사람들이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입원을 하고 있는 좀 특수한 병원에서 근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냈었고, 이제 다들 이제 읽어봐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또 오게 되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병원이 한 군데밖에 네네네. 없기도 하고 사실 이런 분들이 치료하기 너무너무 힘든 네, 분인 그렇죠. 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제 범죄자이기도 하신데 어떻게 하시다가 네. 이쪽으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게 됐는지. 왜냐하면 거의 그렇죠. 탑티어 아니신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여기를 뭐 가야겠다 해서 간 것보다 그 이제 병원이 있는 지역이 충남 공주에 있거든요. 네네. 저는 이제 연고지가 대전이다 보니까 네. 대전에서 뭔가 출퇴근을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둘째를 출산하고 얼마 안 되고 네네. 첫째는 이제 곧 초등학교를 가야 되고 뭐 이런 네. 육아적으로 뭔가 내가 이런 거를 만족할 수 있는 병원이 없을까 해서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로 공무원으로 일하면은 뭔가 연가와 네네. 휴가를 좀 네. 마음껏 네네. 보통 병원과는 다르게 네네.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로 네. 이제 사실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갔던 거고요. 네. 막상 가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남들과 다른 일을 하겠구나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을 이제 가면서 했고, 네. 근데 이제 또 나름 힘들기도 했지만 이게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데 이왕 한다면 좀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5년 정도를 일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멋있습니다. 조금은 특수한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 양육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오늘 하나하나씩 좀 알아가려고 하는데요. 네. 치료감호소라는 이 용어 자체가 이제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치료감호소는 그냥 우리가 다른 병원 입원하고 싶어 해서 입원할 수 있는 이런 곳은 아니고, 범죄, 그 중에서도 약간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에서 이제 검사들이 보고 이 사람은 치료감호형이라고 하는 어떤 처분을 받으면 좋겠다.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하면 치료감호형을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구가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인용이 된다 하면은 국립법무병원, 이제 치료감호소라고 하는 곳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상당히 이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한 곳이라서 사실은 환자들 중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교도소를 안 가고 이 병원을 간 것만 해도 사실 환자한테는 되게 운이 좋은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서. 그래서 사실은 많은 이제 사람들을 입원을 하고 싶어 하지만 이제 현실적인 어떤 병원의 공간이라던가 이제 인력들이 부족해서 다 하지는 못하는 게 최근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없는 거네요. 근데 제가 선생님 이렇게 모시기 전에 선생님이 이제 다른 데서 인터뷰하신 것도 이제 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 나쁜 사람인가 아니면 아픈 사람인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이제 인상 깊었는데요. 그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고 그렇죠. 그 구분이 되는 되게 건지. 어렵죠.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우선은 자의적이어야 되고 나쁜 의도가 있어야 된다. 범죄라는 것은? 네, 범죄라는 것이.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정신질환 자체 때문에 범죄가 일어났다. 근데 그 정신질환의 증상들이 이제 자의를 가질 수 없는 증상들이 있잖아요. 지시하는 환청이라던가 이제 누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피해 망상이라던가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자의를 침범할 수 있는 증상 때문에 범죄가 일어났으면은 아픈 사람. 근데 뭔가 우리가 이제 신호등을 건널 때 다 빨리빨리 가고 싶어서 빨간불에 가고 싶지만 참죠. 그래서 초록불에 이제 가도록 기다리죠.
기다리는 걸 안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네, 네. 왜냐면은 개인적인 충동과 욕구에 의해서 안 참아. 난 못 참아. 이제 이거는 나쁜 의도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악의를 가졌다 하면은 음.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명쾌한 그 예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범죄 가해자들과 정신질환에 관한 얘기는 뭐 엄청 다양할 것 같고 내용도 굉장히 길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 채널이 이제 육아 전문 의학 네. 채널이다 네네네. 보니까 조금 이제 다른 곳에서 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범죄자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나쁜 사람이었을까? 네네네.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됐을까? 네. 그들도 다 그들의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음. 보통 어떤가요? 그분들의 어떤 어린 시절이나 과거 어. 경험이?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대부분 양육 환경이 좋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이. 네. 정말 대부분입니다. 어. 놀라울 정도로 어. 한쪽 부모가 안 계신다던가 혹은 둘 다 없어서 뭐 조부모가 양육을 하는데 그래도 조부모가 양육을 하셔도 굉장히 잘 길러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애정을 가지고 그런 분들은 또 잘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나쁜 사람으로 될 때 두 가지 요건이 타고난 부분도 좀 나빠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옆에서 그 양육 환경 자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양육 환경이 뭐 굉장히 풍요롭고 뭐 돈이 많아야 되고 이걸 떠나서 이제 어떤 지지적인 정서 체계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나쁜 건 나쁘다고 혼나야 되는 거고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환경 그 정도만 돼도 이런 어떤 가해자로 자라지 않은 것 같고 무관심에 방치가 됐다던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환경이 있다던가 이러면은 확실히 그런 가해자로 자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 피해자였던 아이가 결국 가해자로 커버리는 거죠. 어떤 사회적으로도 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환경만 돼도 이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적으로도 그런 조건을 제공받지 못했고 뭐 당연히 부모나 조부모도 못했고 이랬을 때는 결국에는 성인이 됐을 때는 가해자로 되거나 아니면 이제 청소년기 이후에 가해자로 이 아이가 돌변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지금 제일 좀 안타까웠던 케이스나 좀 그런 사례들이 기억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정신감정을 이제 했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랑 이제 둘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름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잘 자랐는데 어머니가 이제 청소년 후반기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 10대 후반부터 이 사람이 이제 홀로 이제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 있다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때부터는 되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중학교 후반부터 이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매일 이제 술 먹고 결국에는 이제 20대 초반이 되자마자 술을 먹고 계속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제 여자들을 추행을 하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어린 시절에 충분하게 이제 케어를 받지 못했을 때 이 사람이 20대 초반이 되었을 때 문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중한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뭔가 공격성이 막 있다든지 사회에서 조금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도 요새 워낙 사실 뉴스도 많고 TV에도 많이 나오고 영화에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걱정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오히려 내 아이가 왜 이렇게 공격적이지? 아니면 뭐 이런 게 정상인가? 하고 이제 보호자분들도 이제 좀 놀라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를 좀 건강한 공격성이라 보고 건강하지 않은 걸로 어디부터는 봐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딱 정해진 게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병으로 보는 거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를 병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노라고 하는 게 사실은 모든 감정이 그러하듯이 없으면 안 되는 감정이긴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게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시위를 한다던가 뭔가 정치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다던가 할 때도 그러니까 그 분노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불의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제 내는 건데 어쨌든 성숙으로 가는 과정이 남의 의견을 좀 들을 수 있는 게 생기면은 성숙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사실은 조금 더 본능에 가깝게 분노를 표출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초등학교 이상이 된다면 사회화 어떤 그 과정을 시작을 하는 거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불쾌감을 주는 분노는 좀 조심을 하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집에선 조금 더 나올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누구를 때린다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타의 위험이 있으면 안 된다. 그것들은 당연히 제재를 강력히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가끔
엄마랑 뭐 얘기를 하다가 네. 뭐 깊은 얘기를 하다가 표현을 네. 한다던가 그런 네. 것들은 너무 놀래지 마시고 네, 네, 네. 이런 감정은 당연한 너의 속에 있는 감정인데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가 너무 놀랄 수 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네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 네, 이거를 네. 이제 짚어주는 게 필요하지 네.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면 어린아이는 마트에서 장난감 안 사줄 때 들어 누워도 이상해 보이지 않지만 그게 초등학교 3, 4학년 이상이 되면 이상하게 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나이에 따른 분노의 네. 어떤 표현 방법이 어. 아마 부모님도 상식적으로 다 아실 네, 거기 때문에 네, 네, 네. 그거에 좀 맞지 않다라고 어. 하면 좀 제재를 강력히 하시기를 권고하고 싶습니다. 근데 오히려 또 분노라는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너무 억누르게만 또 네. 시키다 보면 그게 또 다른 데서 그럼요. 터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게 은밀하게 터지면 더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뭔가 2차 성징 이후로 우리가 성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네. 인간의 본능인데 네. 그걸 너무 못하게 하면 어디 몰래 가서 네. 이상한 여자 물건을 훔쳐서 성적인 행위를 만족한다든지 네, 네. 정상적인 성관념이 안 되면은 네. 실제 뭐 여자의 신체 부위를 이상하게 보고 발, 어떤 손 이렇게 네.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걸로 부적절하게 성적인 감정을 느껴서 변태성욕장애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이 예, 보셨어요.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성적인 감정을, 그러니까 이 어떤 이제 인간의 본능에 해당되는 감정들, 뭐 연애 감정이라던가 이런 거를 뭐에 방해돼 이런 네. 식으로 누를 것이 아니라 네, 네. 잘 다뤄주는 게 필요하다. 네. 그런 게 좀 필요한 거죠. 분노도 마찬가지가 네. 아닐까. 네. 우리가 또 이 이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해가지고 아예 결여된, 네. 그러니까 약간 도덕성의 결여, 도덕성의 구멍이 있다 네, 이렇게 그렇죠.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도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른 병원에 있었다 못 봤을 텐데 그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네. 정말 살인 자체가 궁금해서 살인을 했어요라고 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20대 초반의 남성이었는데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본인은 사람 죽이는 느낌이 너무 궁금했대요. 그래서 그 계획을 계속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등산로에서 그냥 아무나 붙잡고 죽인 거예요. 40대 여자분을. 혼자 등산하고 오는 여자분을. 전혀 원한 관계도 없고 처음 보는 사람이고 근데 그 이후에 말이 더 기가 막힌 게 사람 죽이는 느낌이 생각보다 재미없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정을 와서 덤덤하게. 보통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도 자기 죗값을 좀 낮추기 위해서 좀 약간 아닌 척을 해요. 미안한 척도 하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거짓말을 이제 하기 시작하죠. 내가 그때 잠깐 혓것을 들었다라던가 내가 이제 그때는 갑자기 이 대상이 되게 원망스러운 누군가로 보였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서 에이 거짓말쟁이 이러면서 이제 감정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회화조차도 잘 안 돼서 나는 사람 죽이는 게 그냥 궁금해서 죽여서 원래는 한 명 죽이고 한 명 더 죽여볼까 했는데 약간 재미가 없어서 조금 뜸한 사이에 근데 또 굉장히 이제 주도면밀하지 못해서 증거를 많이 남기고 잡혔어요. 제가 그래서 피해자한테 뭐 미안한 마음이나 어떤 뭐 하고 싶은 얘기 없냐 항상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뭐가 미안해요?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미안한 게 뭐지?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어떤 느낌? 이런 사람이 우리가 이제 이춘재 뭐 이런 사람들 화성 연쇄살인처럼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괴물이 될 수도 있겠구나. 다행히 잡혔네.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정신과적인 문제도 옛날에는 좀 불우한 환경, 그게 뭐 가정의 형편이든 어떤 거든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엄마 아빠 다 멀쩡한데도 아이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냥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족한데도 뭐 어떤 정서적인 게 결여가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요새 왜 더 그런 것 같지?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너무나 이 온라인상의 소셜미디어의 발달이 영향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어린 나이부터 우리가 비교하는 문화를 너무 많이 가지잖아요. 그래서 뭐 이 화면 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의 잘난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 거를 이제 자꾸 안 좋게 이거를 습득을 하다 보면 어떤 분노의 감정이 그러면서 조금 더 쉽게 느껴지고 사실 옛날에는 내 짝꿍 뭐 아버지 뭐 하시나 뭐 이 정도만 알고 살았지 누구 아버지 뭐 하시나 누구 집이 몇 평인가 누구는 무슨 아파트에 사나 이런 거를 모르고 뭐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알았나요? 몰랐지. 근데 요새는 검색만 조금만 해봐도 나오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가 계속 보도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당연히 배금주의화되는 그런 것도 음. 있겠고 그 비교 자체가 24시간이 열려있는 세상에 네.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더 비교와 어, 분노와 이런 네. 것들에 휘말려 사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이 좀 구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없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 되게 단편적인 것만 그렇죠. 보고 네. 실제로 싸워도 보고 맞아요, 뭐 맞아요. 까여도 보고 맞아요. 뭐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작년에 베스트셀러였던 그 네. 조나단 하이트의 네. 불안 세대라고 네네네. 거기에 딱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디지털 문화가 네. 굴르는 문화를 없앴다. 어. 그래서 이 굴르면서 서로 싸우고 네. 다투고 이러면서 해소도 해보고 네. 이런 이제 직접 겪는 문화를 가져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2010년대 초부터 네. 스마트폰이 너무 고급화되고 네. 연쇄적으로 이제 SNS가 너무 활발해지면서 이제 10대에 접어든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모두 없앴고 네. 또 부모들도 뭔가 안전을 위해서 자꾸 이 아이들을 집안에서만 키우고 네. 실내에서만 이렇게 하게 되고 그게 굉장히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게 저자의 강력한 주장으로 나옵니다. 그 구른다는 표현이 네, 맞는 있어요. 표현이었군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혼자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럼 선생님이 이제 엄마잖아요. 네, 양육자이신데, 네네. 그럼 이렇게 막 강력 범죄자들을 네. 만나면서 막 또 우리 애들 막 이런 마음도 또 들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을 어떻게 키우세요? 좀 굴리면서 키우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일하는 엄마다 보니까 뭐 완벽하게 통제를 못 하다 보니 이제 할 수 있는 건 이들이 최대한 했으면 좋겠다라는 자세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틀 안에서는 많이 굴러라.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위험하게는 아무래도 걱정이 되니까 부모들이 다 그렇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한 안에서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큰 아이가 중학생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그 특유의 그 또래 문화에서 막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저도 첫 아이다 보니 저걸 내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줘야 되나 막 듣고 있으면은 당장 우리 아이가 우울증이 올 것 같고 걱정이 막 되고 막 이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했는데 이제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게 그러다 풀리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엄마가 출동할 시기는 네가 정해야 된다. 네가 엄마는 도와줄 자세는 돼 있으니 네가 원하는 시기를 얘기를 하면 엄마가 들어보고 출동해야 되면 출동을 좀 해줄게.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크게 불만 없이 넘어와서 항상 투덜투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출동은 안 하고 여태까지 온 것 같아서 그거 너무 좋은 프레이즈인데요. 엄마가 출동할 때는 너가 정해라. 근데 하지만 너가 콜하면 난 출동한다. 그렇죠. 그거잖아요. 근데 요새는 사실 이게 너무 이게 불안한 게 많으니까 부모들이 출동 안 해야 돼. 또 출동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얘네들이 구르지를 못하는 거죠. 싸워를 봐야 화해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예 싸울 기회를 안 주니까 이제 화해할 기회도 없어서 화해도 못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좀 안타까운. 그러게 여러 가지 참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범죄자들을 치료를 하시지만 또 범죄자들의 가족들도 만나보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범죄자들의 자녀분도 또 보신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을 어떻게 좀 다루셨는지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사실은 이제 부모님이 보호자인 경우에는 세상에 다 버려도 나만은 얘 편이다. 이제 이런 어떤 자세들이 좀 있으시죠. 그래서 약간 그럴 때는 약간 찝어드리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래도 이건 분명히 피해자가 있어요. 그래서 죗값을 치를 수밖에 없고 우리 애는 사실은 이런 애가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런 애가 아니지만 이런 행동을 한 건 뭐 아프던 간에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었던 거니까 잘 짚고 넘어가서 다시는 안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느냐. 이제 좀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고 그 자녀분들이 보호자가 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 그러다 보면 자녀들은 나의 잘못이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잘 오지 않았던 거의 면담을 많이 해본 기억이 없어요. 이제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한 케이스가 생각이 나는데 이제 어머님이 아이를 데리고 오셨는데 아빠가 이제 감옥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아빠를 만나게 해줘야 될지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런 걸 이제 문의를 하더라고요. 본인의 부모가 가해자라면 다른 부모는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의견이 있으실까요? 그래도 그러니까 좀 얘가 나이가 좀 이렇게 들어서 받아들일 어떤 약간의 이제 그런 능력이 된다면 팩트는 좀 얘기해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의 어떤 뭐 그런 것들로 연락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당황하면 그때의 충격이 더 크니까 나의 아버지가 이런 적이 있었다 정도는 그리고
어쨌든 잘못하면 이렇게 죄값을 벌을 치른다. 받는다. 이거는 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어.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아이의 발달 수준에 그렇죠. 따라서 예, 예. 그냥 팩트라고 무조건 뭐 그- 5살 애한테 막 그러면 안 될 것 다 같은데요.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 예, 예. 이 아이의 발달 수준에 따라서 이제 알려주고 또 시간이 변하면서 또 알려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아이들도 그렇지만 이제 보호자분들이 내가 분노 조절 장애인 것 같다. 내가 막 화를 내고 나서도 사실 화를 내고 나서 내 모습을 아이가 따라하는 걸 본다든지 막 이런 경우도 많이 네. 이제 생겨가지고 네네. 그러고 나서 또 죄책감 때문에 이제 네. 오시기도 하시는데요. 그거를 본인이 좀 알아차리는 사인 그리고 이제 이때는 그래도 병원에 미리 좀 가봐서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신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분노를 느끼는 감정이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안 느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아이 이유식 먹일 때 네. 이유식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던지잖아요. 네. 그러면 야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런 거를 다 병이야 이렇게 말할 네. 수는 없을 것 같은 네. 생각은 들고 네. 어쨌든 그러고 이제 약간 컨트롤을 하도록 노력을 하죠. 이제 부글부글하지만 네. 다시 이제 치우고 네. 뭐 이따가 더 먹여본다던가. 네. 근데 내 감정을 내가 조절을 못하는 느낌이 든다. 네. 이러면은 병원에 당연히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게 이제 폭력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것까지는 어떻게 내가 넘어갔어. 이제 한번 네. 지르고 다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만 네. 아이를 좀 때린다던가 네. 때리려고 한다던가 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이제 타해가 직접적으로 되는 네. 어떤 조절이 안 되는 신호잖아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네. 네. 그럴 때는 병원에서 꼭 치료를 음.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어쨌든 제가 이제 해본 일 중에 전 육아가 가장 보람되지만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되게 재미있게 그 공무원이 이제 될 때 입사 서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네. 그 입사 서류 중에 당신의 업적을 쓰시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30대 후반 뭐 40대 네. 초반이었는데 네. 업적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약간 농담만 진담으로 애 둘 낳은 게 업적이다. 이제 그럴 만큼 육아는 어쨌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들 힘내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오늘 너무 명쾌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거는 정말 제가 선생님 책을 읽고 책을 읽으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되게 특수한 얘기기는 하지만 너무 쉽고 이제 술술 잘 익혔기 때문에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이라는 책을 또 구독자분들도 한 번쯤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모셨는데 또 모신 만큼 제가 다음번 한 가지 더 주제로 모실 건데요. 다음번은 또 부모님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주제인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 안녕.